오늘의 단어는 복수입니다. 네, 이상한 밤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고 머릿속에선 이미 끝난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밤. 그때 나는 다시 말합니다. 실제로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아주 정확하고 잔인하게 조금도 떨지 않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대는 그제야 조용해집니다. 그제야 내 표정을 봅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 상상 속에서 나는 이깁니다. 나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상대는 마침내 후회하고 나는 마침내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상상은 이상하게도 따뜻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불행을 상상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수는 대개 낮에는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복수를 말할 때 조심합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숨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아직 사과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이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불편한 솔직함입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악의인가 상처인가? 정의와 복수는 어디까지 닮아 있고 어디서부터 갈라지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직물. 복수를 하면 우리는 정말 괜찮아지는가? 네, 오늘은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피 묻은 칼이나 극적인 심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작고 더 현실적인 복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를 일부러 남겨두는 복수, 상대가 망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복수, 언젠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나타나고 싶은 복수, 마음속에서 매일 재판을 열고 상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복수. 복수는 멀리 있는 잔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버림을 받았을 때, 이용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아주 조용하게 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문제는 정말 그런가 하는 점입니다. 1장. 복수심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복수심은 보통 한순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말들이 오래 쌓여서 무너집니다. 무시당한 기억, 얕보인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한 기억, 설명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 복수심은 이런 조각들이 마음 안쪽에 쌓이다가 어느 날 하나의 문장이 되는 순간에 생깁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 이 문장은 무섭지만 동시에 아주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당한 일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팠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는 것. 내가 무너졌는데 상대는 그대로인 것. 내가 밤을 새웠는데 상대는 다음날 웃으며 출근하는 것. 사람은 그 불균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복수심의 깊은 곳에는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균형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 쪽으로만 기울어진 고통을 돌려놓고 싶은 마음, 상대가 내게 준 무게를 상대도 한 번쯤은 들어보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당한 것을 상대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 그래서 복수는 처음에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상대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상대의 인정일까요? 너 때문에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상대가 부정하지 않는 것.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는 것.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어쩌면 복수심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상대방의 파멸이 아니라 내 고통의 증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되감아 보는데 상대는 기억조차 흐릿합니다. 나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내 가치 전체를 흔들렸는데 상대는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래? 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복수심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상처 자체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상처가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보다 무시를 더 오래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실보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돌아온 냉담함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 복수심은 말합니다. 네가 모른다면 알게 해주겠다. 이것은 폭력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매우 원초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지워버리지 마. 어릴 때 우리는 억울하면 어른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가 나를 밀었어요. 누가 내 것을 빼앗았어요. 누가 나를 놀렸어요. 그때 어른이 제대로 봐주고 제대로 말해주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하지만 어른이 둘 다 똑같아 라고 하거나 그 정도로 울 일이야? 라고 하면 억울함은 분노로 바뀝니다. 복수심은 어쩌면 그 어린 억울함이 어른의 얼굴을 하고 돌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인이 되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연인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피해가 피해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가 과장으로 취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분노가 성격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막히면 마음은 다른 통로를 찾습니다. 그 통로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을 무조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심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아직 낫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존엄을 되찾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사건을 내 삶의 일부로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알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신호로 들어야 합니다. 경보음이 울린다고 해서 건물을 불태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보음은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인정받지 못했는지, 무엇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복수심은 처음에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두고 봐 라는 말은 때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다시 공부하게 만들고 무시당한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들고 버림받은 사람이 자신을 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노는 분명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방향을 잃으면 폭발합니다. 불은 밥을 짓기도 하지만 집을 태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복수심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태우고 있는가? 내가 더 명료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좁아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그 사람을 마음속 왕좌에 앉혀놓고 있는가? 복수심이 태어나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더 어려운 질문으로 가야 합니다. 복수는 왜 그렇게 자주 정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정의가 아니라 복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정의와 복수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정의와 복수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 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둘 다 이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복수는 종종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어떤 순간에는 복수가 정의보다 더 정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법은 느리고 사람들은 회피하고 가해자는 말장난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직접 심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의와 복수는 목적이 다릅니다. 정의는 사건을 다룹니다. 무엇이 일어났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복수는 감정을 다룹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상대도 그만큼 느껴야 하는지, 내 분노가 어디까지 가야 풀리는지 묻습니다. 정의는 가능한 끝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고, 증거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어디까지가 쳐버리고 어디서부터는 과잉인지 따지려고는 합니다. 반면 복수는 끝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사과해도 부족하고, 상대가 고생해도 부족하고, 상대가 후회하는 것 같아도 진심인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기준은 사건이 아니라 내 상처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수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상처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당한 모욕을 몇 그램으로 잴 수 없고, 내가 보낸 불면의 밤을 몇 장의 청구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돌려주어야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복수는 늘 더 요구합니다. 아직 부족해. 아직 네가 모르는 것 같아. 아직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정의에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하고, 기록이 필요하고, 때로는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복수에는 고립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혼자 재판을 열고, 혼자 증거를 제출하고, 혼자 판결을 내립니다. 문제는 그 재판에서 나는 판사이자 검사이자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그 재판은 당연히 내 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식 절차만 믿어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절차는 자주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말을 쉽게 의심하고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때로는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차보다 복수를 더 빠르고 확실한 길로 느낍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가 빠르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복수가 뜨겁다고 해서 깊은 것도 아닙니다. 복수는 내가 원하는 답을 빠르게 주지만 그 답이 나를 정말 살리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의 복수는 대부분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일시불로 복수하면 더 확인하고 싶어지고, 성공으로 복수하면 상대가 받는지 궁금해지고,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의 반응에 다시 묶입니다. 복수의 가장 교묘한 점은 상대를 없애는 척하면서 상대를 계속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내 하루는 그 사람의 근황에 반응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포로 상태입니다. 정의와 복수를 가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행동은 나를 사건 밖으로 데려가는가? 아니면 사건 안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가? 이 선택은 내 삶을 넓히는가? 아니면 그 사람 하나로 좁히는가? 이 방식은 책임을 묻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가?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사과를 요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은 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목표로 가면 나는 사건이 아니라 상대의 파멸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순간 정의는 복수로 미끄러집니다. 복수는 종종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아픔의 구조가 다르고 사건의 맥락이 다르고 감정의 언어가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똑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다시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가? 대신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회복을 묻던 사람이 파괴를 묻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복수의 두 번째 위험입니다. 복수는 가해자를 벌하는 동시에 나의 언어를 바꿉니다. 한때 나는 부당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심에 오래 머물면 부당함을 말하는 언어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한때 나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심에 오래 머물면 존중을 회복하는 법보다 모욕하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한때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만 세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이 올라올 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구조적인 분리입니다. 첫째, 내가 겪은 피해는 실제다. 둘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하지만 그 책임 추궁이 내 삶 전체를 삼켜서는 안 된다. 넷째, 상대가 무너지는 곳이 곧 나의 회복은 아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냉정한 장면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복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가 후회하고 무너지고 벌받고 마침내 내가 바라던 표정을 짓는다면 그때 나는 정말 편안할까? 3장. 복수 이후에는 무엇이 남는가? 복수를 상상할 때 우리는 마지막 장면만 봅니다. 상대가 무너지는 장면, 상대가 뒤늦게 후회하는 장면, 내가 차갑게 돌아서는 장면, 영화라면 음악이 깔리고 카메라는 내 얼굴을 찬찬히 비추고 관객은 숨을 죽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는 엔딩 크레딧이 없습니다. 상대가 무너진 다음 날에도 나는 일어나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연락을 받아야 하고 다시 잠들어야 합니다. 복수 이후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큰 해방감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은 당황합니다. 왜 아직도 아프지? 상대가 벌을 받았는데도 내 안의 장면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상대가 사과했는데도 그 사과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불행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나는 잠깐 웃고 다시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잃은 것은 상대의 고통으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상대의 파멸은 신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잃은 사람에게 상대의 후회는 자존감을 자동으로 되살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잃은 사람에게 상대의 불행은 시간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복수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허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다른 하나는 더 큰 복수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래. 더 해야만 해. 후자가 위험한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더 강한 장면을 원합니다. 더 큰 사과, 더 공개적인 굴욕, 더 확실한 몰락. 하지만 공허는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복수 이후의 공허는 사실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상대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삶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밤에 편하게 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안에서 계속 열리던 재판이 끝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는 그 재판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판결 이후에 항소를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후회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지고 내 복수가 정당했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사건은 끝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사건 주변을 맴돕니다.
복수가 실제로 위험한 이유는 법적, 도덕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위험은 내가 복수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갇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고 그 다음에는 복수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수자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그 자리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내 고통에 의미를 주고 내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복수자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삶이 전쟁으로만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공격처럼 들리고 사소한 무시는 전쟁 선포처럼 느껴지고 관계는 믿음보다 대비의 대상이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갑옷이 어느 순간 자신의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갑옷은 칼을 막아주지만 포옹도 막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의 이후에 진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더 안전해졌는가? 아니면 더 의심이 많아졌는가? 나는 더 자유로워졌는가? 아니면 더 자주 과거를 확인하게 되었는가?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았는가? 아니면 상대는 이기는 말만 늘었는가? 복수는 상처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를 찌르면 아픈지, 어떤 말이 오래 남는지, 어떤 침묵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빨리 배웁니다. 문제는 그 배움이 나를 보호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남을 조종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깊게 만들기도 하지만 비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생존 방식이 내 미래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봐야 합니다. 복수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계속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 나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내 남은 삶의 모든 문장을 대신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복수를 하지 않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과 회피도 다릅니다. 회복은 종종 매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 도움을 요청하는 일, 관계를 끊는 일, 나를 보호하는 규칙을 만드는 일, 치료를 받는 일, 생활을 다시 세우는 일, 이 모든 것은 복수보다 덜 자극적이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극적인 장면에 속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한 방 먹이는 장면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장면은 시시해 보이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은 대개 시시한 장면들 속입니다. 밥을 먹고 씻고 나가지 않던 방 밖으로 나가고 연락을 미루지 않고 술이나 충동으로 하루를 망치지 않고 다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들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저항입니다. 복수가 나쁜 이유만 말하면 이야기는 너무 얕아집니다. 복수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 매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수는 나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힘처럼 느껴지는 것과 실제로 힘을 되찾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힘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능력보다 상대 없이도 내 삶을 운영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이후에 남는 것은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나를 되찾았는가? 만약 아니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마지막 장으로 데려갑니다. 복수의 에너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분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분노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4장. 회복은 복수보다 늦게 오지만 더 오래 남는다.
회복은 복수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복수는 상상 속에서 즉시 완성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오늘 밤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대개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회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잠을 조금 더 자는 것, 상대의 SNS를 보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은 충동을 한 번 멈추는 것, 내 몸을 조금 덜 방치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회복은 상대에게서 눈을 떼는 연습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일은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카메라가 하루 종일 상대만 비추고 있다면 내 삶의 다른 장면들은 어두워집니다. 회복은 카메라를 천천히 내 쪽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 상대를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습관이 됩니다. 분노도 생활 리듬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사람 생각을 하고 밤에 누워 다시 그 장면을 돌려보고 우연한 단어 하나에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전체가 아니라 1시간, 1시간이 아니라 10분, 10분이 아니라 한 번의 깊은 호흡. 회복은 용서와 같지 않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매일 묶여 살지 않는 길은 찾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하루를 더 이상 너에게 주지도 않겠다. 이 문장은 차갑지만 자유롭습니다. 복수심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야 합니다. 나는 모욕을 당해서 화가 나는가? 버림을 받아서 화가 나는가? 이용을 당해서 화가 나는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가?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사는 모습이 억울한가?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조금 다루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과인지, 처벌인지, 인정인지, 거리인지, 회복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사과를 원한다면 대화의 가능성을 봐야 하고, 처벌을 원한다면 절차를 봐야 하고, 인정을 원한다면 증인과 기록을 찾아야 하고, 거리를 원한다면 접촉을 줄여야 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생활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복수심은 점점 왜곡되기 쉽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상대가 괴물이 되고 나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상대가 정말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회복을 위해서 현실을 함께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되 나를 복수로만 밀어넣지 않는 사람, 내 상처를 인정하되 내 미래도 같이 봐주는 사람. 네 번째 방법은 기록입니다. 말로만 반복되는 분노는 끝이 없습니다. 글로 적으면 조금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일, 내가 잃었다고 느끼는 것,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안전한 행동, 이렇게 적어보면 복수심은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로 나뉩니다. 나뉜 문제는 다룰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은 몸의 회복을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강할 때 몸은 전쟁 상태가 됩니다.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자꾸 확인하고 싶고 술이나 자극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눌러버리고 싶어집니다. 이때 몸을 방치하면 마음은 더 쉽게 폭주합니다. 먹기, 자기, 걷기, 씻기, 방 정리하기,
너무 기본적이어서 우습게 보이지만 기본을 회복하지 못한 마음은 큰 결정을 제대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회복은 괜찮아지는 척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은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아프다. 나는 아직 화가 난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의 불행을 상상한다. 하지만 나는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멈출 수 있다. 나는 내 상처를 이유로 내 삶 전체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이 작은 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틈이 생기면 복수심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를 후회하게 만들겠다 해서 나를 다시 신뢰하게 만들겠다로,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겠다 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는 방식을 만들겠다로, 그 사람이 알아야 된다 해서 내가 나를 알아주겠다로, 이 전환이 일어나면 복수심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연료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생생할 때는 이런 말이 다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됩니다. 오늘은 연락하지 않기, 오늘은 술로 망치지 않기, 오늘은 그 사람의 계정을 보지 않기, 오늘은 내 편인 사람에게 한 줄 보내기, 오늘은 밥 한 끼라도 먹기. 회복은 이 정도로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복수하지 않는 것은 감정을 데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데 멈추고 억울한데 절차를 밟고 무너지고 싶은데 일상을 붙잡는 일, 그것은 약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가 불행해지는 날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어느 평범한 날에 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닫는 날. 아, 오늘은 그 사람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이 작고 조용한 깨달음. 그때 우리는 압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처가 내 하루 전체를 지휘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을. 상대가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의 최종 권한을 그 사람의 사과 여부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과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멈춰 있어야 할까요? 인정이 없으면 나는 평생 같은 방에 있어야 할까요? 회복은 이런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어도 조금씩 사는 것, 억울함이 남아 있어도 하루를 구성하는 것, 용서하지 못해도 관계를 새로 배우는 것, 기억이 남아 있어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수보다 어렵고 복수보다 오래 남습니다. 복수의 4가지 얼굴. 첫 번째 얼굴은 친구 사이의 복수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가난했던 시절과 부끄러운 시절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배신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헐뜯는 것보다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헐뜯는 것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사실의 조각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가볍게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람들은 웃고 나는 웃지 못합니다. 그 순간 나는 2가지 상처를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는 내 이야기가 허락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불편해하는데도 아무도 그 불편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상처입니다. 그날 밤 나는 복수를 상상합니다. 나도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의 약한 부분을 압니다. 나도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그 문장까지 그대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상상은 매우 정확합니다. 내가 받은 말투, 그때의 표정, 주변 사람들의 웃음까지 그대로 재현합니다. 복수심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똑같이 창피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가? 만약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인정이라면 복수의 방식은 문제를 더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서로의 비밀을 꺼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의 책임의 구조가 흐려지고 관계는 진흙탕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말은 복수의 말이 아니라 경계의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허락 없이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야. 내가 농담으로 말했어도 나는 불편했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복수보다는 덜 시원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끝내든 다시 정리하든 나를 더 명확하게 세웁니다. 두 번째 얼굴은 연인 사이의 복수입니다. 사랑이 끝날 때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특히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별에서는 상대가 행복해지는 것이 거의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잘 지내는 것, 나를 힘들게 해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아직 밤마다 무너질 때 상대가 가벼운 사진을 올리는 것, 그것은 사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데도 마음은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그때 사람은 복수의 드라마를 씁니다. 더 잘 살고 싶어집니다.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성공하고, 언젠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상대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이런 복수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나를 관리하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들고, 방에서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변화의 관객이 여전히 상대라는 점입니다.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성공이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모든 기준이 상대가 받는가에 묶이면 그것은 여전히 복수입니다. 나는 더 나아졌는데 마음은 아직 상대의 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올린 사진을 봤을까? 내 소식을 들었을까? 후회할까? 연락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된다면 나는 떠난 사람의 관객석을 아직 비워두지 못한 것입니다. 연인의 복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여주고 싶어도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너 보라고 해서 나 살려고로. 이 전환이 없으면 이별은 끝났는데 연출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얼굴은 가족 안의 복수입니다. 가족 안의 상처는 특히 복잡합니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잘못이 잘못으로 불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부모가 몰라서 그랬겠니? 형제가 뭘 그렇게 따지니? 이런 말들이 상처 위에 덮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복수보다 더 오래가는 감정을 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분노입니다. 가족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대개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언젠간 내가 잘 돼서 보란듯이 살겠다. 연락을 끊고 후회하게 만들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생 모르게 하겠다. 혹은 반대로 어느 날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가족 안의 복수는 공개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타는 불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의 복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 정체성의 오래된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가 너무 오래 내 중심이 되면 나는 결국 내가 벗어나고 싶은 가족의 언어를 계속 쓰게 됩니다. 비난, 침묵, 죄책감, 비교, 무시. 내가 싫어했던 방식이 어느새 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화해가 아니라 독립입니다. 사과받지 못해도 거리를 두는 것, 설명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을 줄이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제한 접근권을 주지 않는 것.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보다 더 어려운 말은 나는 이제 내 삶의 규칙을 내가 정하겠다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복수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강한 선언입니다. 네 번째 얼굴은 사회적 복수입니다. 학교나 직장, 공동체 안에서 무시당한 사람은 그 질서를 언제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나를 낮게 평가한 사람들, 내 가능성을 비웃은 사람들, 내 말을 가로막은 사람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이 복수는 사람들을 앞으로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취가 억울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복수도 위험합니다. 계속 증명하려고 살면 나는 영원히 피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내도 마음은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더 좋은 결과, 더 큰 인정, 더 확실한 박수. 그런데 사람의 삶은 법정이 아닙니다. 매일 증명하며 사는 사람은 언젠간 지칩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다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에너지가 성취로 바뀔 때도 중간에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비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목표의 중앙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장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성공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가지 얼굴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수심은 늘 상처받은 나를 보호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래 방치하면 보호하던 손이 목을 조르는 손이 됩니다. 친구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사회에게 받은 상처는 다르지만 우리가 되찾고 싶은 것은 결국 비슷합니다. 내 말이 무시되지 않는 상태, 내 경계가 존중받는 상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가 잡는 상태. 이제 중요한 것은 복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심이 알려주는 정보를 사용하되 복수심이 제안하는 방식에 전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나를 봐.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래, 너를 볼게. 마음이 말합니다. 상대를 망가뜨려. 우리는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그건 나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 이 두 번째 답변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름보다 장면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말, 식탁에서 삼켰던 말, 휴대폰 화면에 남아있던 문장, 대답하지 못한 채 지나간 순간. 우리는 지나간 일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종종 잊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돌려주고 싶습니까? 같은 고통입니까? 같은 부끄러움입니까? 같은 불안입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려주고 싶은 것과 돌려받고 싶은 것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때 내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나는 네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이 문장들 중에 어떤 말이 가장 필요하던가요? 혹은 이 안에도 없는 당신만의 문장이 있나요? 세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차갑지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해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을 바꾸고 책임을 흐리고 당신을 다시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회복은 그 사람의 입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수심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루 중 몇 번이나 그 사람을 떠올립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그 사람과 비교합니까? 어떤 음악, 어떤 장소, 어떤 계절이 계속 그 사람에게 데려갑니까?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회복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연락처를 지우는 것일 수도 있고, 대화 기록을 백업한 뒤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놓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산책일 수도 있고, 상담 예약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수는 큰 장면을 요구하지만 회복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상처를 받기 전과 완전히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더 잔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다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경계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심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회복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대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다음 장면을 그 사람이 쓰게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되찾는 문장들. 나는 네가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겠다. 하지만 그 일을 내 모든 날의 제목으로 삼지도 않겠다. 나는 네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일도 멈추겠다. 나는 네가 사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겠다. 그 가능성은 쓰고 차갑고 불공평하다. 그래도 나는 내 회복을 내 입에만 맡기지 않겠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할 수 있다. 네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내 상처가 실제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마음속 재판을 매일 열지 않겠다. 필요할 때는 기록하고 필요한 절차는 밟겠다. 하지만 같은 증거를 밤마다 다시 꺼내 내 심장을 찌르지는 않겠다. 나는 판결문을 쓰는 사람에서 생활을 짓는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복수심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 마음은 한때 나를 살리려고 왔다.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당한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내가 안에서 경보를 울려준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경보음만 들으며 살 수는 없다. 불이 난 곳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 나는 네가 불행해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했다는 이유로 너를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겠다. 사람은 아프면 그런 생각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상상이 내 행동을 대신 결정하게 두지는 않겠다. 나는 상상과 선택 사이에 작은 문을 만들겠다. 그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쉬겠다. 나는 나를 다시 데려오겠다. 네가 가져갔던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 자존감, 평온함, 신뢰를 한 번에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조금씩 회수하겠다. 나는 나를 다시 데려오겠다. 네가 가져갔던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 자존감, 평온함, 신뢰를 한 번에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조금씩 회수하겠다. 오늘은 내 시간을 하나 회수하고 내 몸을 하나 돌보고 내 방을 하나 정리하고 내 언어를 하나 되찾겠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내 편으로 돌아오는 모든 행동은 회복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어느 날 나는 네 이름을 듣고도 오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나는 네가 사라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도 내 중심을 잃지 않아서 자유로울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끝이다. 네 파멸이 아니라 내 귀환, 네 후회가 아니라 내 평혼, 네 패배가 아니라 나의 삶. 복수심은 어떻게 모양을 바꾸는가? 복수심은 늘 같은 모양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그 다음에는 차가워지고 오래 지나면 때로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심을 하나의 감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태입니다. 첫날의 복수심과 일주일 뒤의 복수심, 몇 달 뒤의 복수심, 몇 년 뒤의 복수심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의 복수심은 대부분 충격에 가깝습니다.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먹히지 않고 같은 문장을 계속 읽게 됩니다. 이 시기의 복수심은 위험합니다. 판단보다 반응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내도 않아도 될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 올리지 않아도 될 글을 올리지 않는 것, 찾아가지 않아도 될 곳에 찾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복입니다. 일주일 뒤의 복수심은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가 얼마나 이상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설명합니다. 네, 설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만든 이야기에 갇히기도 합니다. 모든 장면은 나의 상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상대의 모든 행동은 악의로 해석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에 빈칸을 남기는 태도입니다. 빈칸을 남긴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피해는 분명하지만 내가 지금 해석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 여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해석을 전부 확정해버리면 나는 그 해석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한 달 뒤에 복수심은 계획이 됩니다. 이제 감정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후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월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까? 이 시기의 복수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된 복수심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건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정당해.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싸. 이 문장들은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완전히 설득해버린 분노는 멈춘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나를 무조건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같이 봐줄 사람입니다. 몇 달 뒤의 복수심은 생활이 됩니다. 이때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더 이상 매일 울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습관이 생깁니다. 상대를 확인하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냉소하는 습관,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의심하는 습관. 복수심은 이제 큰 불길이 아니라 방 안에 밴 냄새처럼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바꿉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큰 결심보다는 작은 청소입니다. 내 휴대폰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경로를 줄이는 것. 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시간대를 알아차리는 것. 특정 장소나 음악이 나를 과거로 데려갈 때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것. 생활이 된 복수심은 생활의 구조를 바꿔야 약해집니다.
몇 년 뒤의 복수심은 가끔 철학처럼 보입니다. 나는 원래 사람을 믿지 않아.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몰라.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야. 뭐 이런 문장들이 생깁니다. 언뜻 보면 성숙한 냉소 같지만 사실은 오래된 상처가 만든 방어일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배운 신중함과 상처가 만든 냉소는 다릅니다. 신중함은 나를 보호하지만 냉소는 가능성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복수심을 다룰 때는 그 문장들이 정말 내 철학인지 아니면 다치지 않기 위해 만든 벽인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시 믿었다가 또 무너질까봐 무서운가? 나는 정말 사람이 우습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상처가 컸던 것인가? 오래된 복수심은 자주 냉소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갑니다. 다만 그 복수심이 내 행동을 계속 지휘하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사람을 과거의 사람에게 벌 주듯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복수심은 시간에 따라 감정, 이야기, 계획, 습관, 철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단계마다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날에는 멈춤이 필요하고 일주일 뒤에는 안정한 증언이 필요하고 한 달 뒤에는 선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몇 달 뒤에는 생활 구조가 필요하고 몇 년 뒤에는 내가 믿게 된 문장들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는 순간. 복수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수를 포기한다는 말이 곧 침묵을 하겠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순한 말이지만 결코 무른 행동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은 매우 단단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변명에 속지 않는 것, 같은 사과를 반복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 나를 망치는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 내가 받은 상처를 기록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감정이 시키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모두 힘이 필요합니다. 복수는 상대의 세계에 폭탄을 던지는 일에 가깝습니다. 회복은 내 세계의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폭탄은 한순간에 크게 터지지만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일은 지루하고 세밀해야 합니다. 끊어진 선을 찾고 탄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덜 극적이지만 더 실제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수보다 더 어려운 문장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억하겠다. 나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 나는 필요한 선을 세우겠다. 나는 네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흐리지 않겠다. 하지만 내 삶의 전체를 너의 죄 주변에 세워두지는 않겠다. 이 문장들은 복수보다 느리지만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듭니다. 복수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상대를 향해 달려갈지 아니면 내 삶을 고칠 것인가. 물론 언제나 두 번째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실패도 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되는 복귀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상대가 후회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내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내가 보내려던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고 지우는 장면입니다. 내가 술을 따르려다 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지 않고 창을 닫는 장면입니다. 내가 방에 불을 켜고 내 물건을 정리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적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은 영화적으로는 심심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과거가 요구하는 행동을 거절하고 미래가 가능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과거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회복은 미래의 언어를 천천히 배웁니다. 당신이 언젠가 정말 강해졌다는 증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억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떠올라도 하루를 잃지 않는 것, 화가 나도 나를 해치지 않는 것,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어도 내 가치를 전부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조용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힘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오늘 내가 어떤 충격을 넘겼는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에서 돌아왔는지,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붙잡았는지. 회복의 증인은 때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복수심을 느낀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수심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찾아오는 손님으로 두는 것, 문을 열어 그 말을 듣되 집 문서를 넘기지 않는 것.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근처에 놓이면 좋겠습니다. 복수심은 손님일 수 있지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조용한 복수. 복수는 크게 들립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 같고 칼을 가는 소리 같고 마침내 외치는 판결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생각할 때 자신이 강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오래 남는 힘은 되게 조용합니다. 다시 잠드는 힘, 다시 먹는 힘, 다시 사람을 만나는 힘, 다시 나를 믿어보는 힘.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작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자신을 혐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마음은 당신 안에 부서진 부분이 아직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따라 어디까지 갈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심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세요. 나는 아팠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다시 존중받고 싶다. 여기까지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심이 그러니 너도 망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 문장은 당신을 살리는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내 하루에서 작아지는 것, 그 사람의 근황이 내 기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계속 구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승리입니다. 언젠간 당신은 그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가 조금 날 수는 있겠습니다. 마음 한쪽이 식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내가 이긴 방식은 그 사람을 부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부서지지 않게 된 것이었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복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보다 큽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날의 장면보다 넓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피해자나 복수자라는 말보다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복수를 끝까지 상상하되 그 상상의 마지막 장면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무릎 꿇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 상대가 후회하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장면. 상대가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가는 장면. 그것이 어쩌면 가장 느리고 가장 어려우며 가장 오래 남는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이름 하나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 남은 삶을 네가 쓰게 두도록 두지도 않겠다. 복수보다 오래 남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아주 작게라도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